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아줌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아들 부부까지 북적이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죠. 이젠 아들이고 뭐고 연 끊었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전 유방암 초기로 투병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암이라는 글자만 봐도 공포스러운데 제가 암이라니 너무 무서웠죠. 죽을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한꺼번에 절연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게 빌부터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 같던 아들과 며느리가 눈앞에 안 보이니 홀가분해요. 다행히 지금 제 곁에는 친언니처럼 지내오던 동네 언니가 간간히 오가며 간병을 해주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전문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요. 현재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칸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기에 목숨처럼 지켜오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부동산이겠지만 완전히 무일푼에서 시작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아들놈이 그것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고 난리였는데 다행히 안 뺏기고 잘 지켰네요. 아들놈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놈 때문에 맘 졸인 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양육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진작에 절연하고 내 정신건강이나 지킬 걸 후회돼요. 아마도 아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정말 우리 아들을 친자식 그 이상으로 공들여 키웠어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납작 엎드려가며 키웠죠. 사고뭉치 아들의 뒷수습을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빈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입양식이나 해서 그 자식 때문에 속을 끓였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다행히 현재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 암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것도 없기에 사연살롱에 제 이야기를 펼쳐내려 합니다. 사연살롱의 이야기들을 청취할 때면 내 친구며 내 가족이 겪은 일처럼 느껴지곤 했거든요. 마음속 고향 같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암을 이겨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마음속에 크게 남아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에 자주 가시던 아빠를 졸라 함께 갔더랬죠. 작은 배를 빌려 아빠와 저 둘만 타고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쳤고 이내 파도까지 밀려오더군요. 분명 출발할 땐 해가 쨍하니 비치고 날씨가 좋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저와 아빠는 너무 황당했죠. 얼른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돌리고 모터를 가동했어요. 그런데 배의 모터가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미자야, 모터가 고장났나 보다. 아빠가 노를 줘 무트로 돌아갈 테니 양손으로 배를 꽉 잡고 있으렴. 알았지? 네, 아빠. 근데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무서워요.
아빠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어린 제가 봤을 때 정말 집채만 했어요. 마치 만화 속 괴물이 우리 배를 잡아먹는 것 같았죠. 그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자 우리 배는 그대로 엎어졌고 그 후론 기억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물에 홀딱 젖은 아빠가 누워 있었어요. 마음만은 아빠를 목 놓아 부른다고 불러봤지만 제 목소리는 다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아빠에게 뭔가 후처치를 하는 듯 했으나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죠. 전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다시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빠의 장례식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고 나니 제 앞에 고모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절 아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죠. 그리곤 소리 질렀어요. 야, 최미자, 넌 악마야. 내 오빠를 잡아먹고 네 엄마도 널 낳다가 돌아가셨으니 넌 사람 잡아먹는 악마라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니. 내 엄마가 날 낳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다 내 탓이라니. 뭔가 죄책감까지 밀려왔죠. 전 울면서 말했어요. 고모, 내가 왜 악마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도 무섭고 슬퍼서 미쳐버리겠다고요. 그렇게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절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는지 엄마 사진도 딱 한 장이 전부였죠. 다른 애들은 다 있는 엄마가 나만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더 그리울 때면 엄마 사진을 놓고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어떤 요리를 해줬을까? 우리 엄마가 웃는다면 어떤 얼굴일까? 놀이터 모랫바닥에 부러진 나뭇가지로 엄마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죠. 그 모습을 아빠가 볼 때면 날 껴안고 오열하셨어요. 저나 아빠나 돌아가신 엄마를 살려올 순 없는 법이니까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걸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외동딸인 제게 늘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가 되자 저에게 소리쳤던 고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절 데려가셨어요. 그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너무 어렸으니까 뭘 몰랐는데 그나마 있던 우리 집 재산을 고모가 다 꿀꺽했나 보더라고요. 집이며 살림살이까지 다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가져갔으니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절 본인 집으로 데려간 거죠. 고모가 몇 년간 절 키워줬다고 우겼지만 절대 키워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방치에 가까웠죠. 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눈칫밥만 엄청 먹으면서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요. 머리에 빗질 한번 하려 하면 사촌들이 와서 제 손을 탁 치며 뺏어갔어요. 야, 최미자, 네 머리에 네가 득실득실하니까 우리 집배 사용하지 마. 금지라고, 금지. 사촌들은 제가 집안의 물건들을 만지기라도 하려 하면 다 금지, 금지라며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키득였죠. 제 방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창고였는데 쥐와 바퀴벌레가 친구하자며 매일같이 달려드는 곳이었죠. 유난히 겁이 많던 저에게는 정말 귀신집이 따로 없었답니다. 하루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물이라도 마셔서 배를 채우자란 심정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가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더군요. 아니, 저런 기집애를
언제까지 내 돈 들여 밥 먹이고 재워줘야 하는 거야.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 부모 잡아먹어내라고. 제가 우리 가족까지 잡아먹는 거 아냐? 아우 소름 끼쳐.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설 거야. 아우 알았어요 여보. 나한테 화 좀 그만 내요. 동트면 내가 말해서 옆 동네 고아원에 보내든지 딴 나라로 입양을 알아보든지 할게요. 헉, 고아원? 입양? 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다고? 고아원이며 뭐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고모가 날 어디론가 쫓아버리기 전에 내 발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새벽녘에 제 짐을 간단히 챙겨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기억나요. 어두컴컴한 새벽이 무섭긴 했지만 이제 귀신의 집 같던 고문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함이 컸죠.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기분도 잠시 배에서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이 되고 시장에 도달하자 여기저기서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가진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저도 모르게 리어카에서 파는 두부에 손이 갔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두부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 옆에 서 있다가 한 움큼 와락 먹어버렸죠. 그런 저의 행동에 저 스스로도 놀라버렸어요. 남의 물건을 돈도 안 내고 훔쳐먹은 꼴이었으니 말이죠. 그 모습을 두부 파는 할머니가 목격하셨어요. 전 두 손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며 할머니께 빌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집에서 돈 없이 쫓겨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두부가 맛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버렸네요. 제발 경찰서에 데려가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곧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전 두부 할머니께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밥도 못 먹고 집에서 쫓겨났다냐. 아가, 이 뒤로 와서 묵이며 두부며 좀 먹거라. 난 장사하고 있을게. 하며 할머니는 접시에 두부며 묵을 산처럼 쌓아 제게 주셨어요. 배가 고프니 입으로는 묵과 두부를 몽땅 몰아넣었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고 마치 도둑년처럼 돼버린 내 삶이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참을 울며 먹기를 반복하다 잠시 짬이 난 할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휴, 이 쬐깐한 아가씨한테 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갈 데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련? 내가 전쟁통에 가족 다 잃고 혼자 산 지 오래됐다. 쪽방 전셋집이긴 하지만 노숙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네가 뜻이 있으면 두부며 묵이며 만드는 법 알려줄 테니 날 도우면서 일을 좀 익히거라. 아, 이것도 다 고급 기술이라니까. 리어카의 두부와 묵을 만들어 파시던 꼬부랑 할머니와 저와의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죠. 중학교를 다니다 가출해서 일을 시작했으니 저의 최종 학력은 초졸이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 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두부 할머니는 진짜 제 친할머니 같았어요. 손녀딸 대하듯 제게 밥도 차려주시고 제 머리도 따아주곤 하셨죠. 물론 저도 부지런한 성격이었기에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고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부와 묵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죠. 그렇게 5년 정도가 흐르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마치 제가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린 것 마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가실 날을 아신 건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절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자야, 넌 내 딸이자 손녀다. 마치 내 피부치 같아. 너랑 우연히 만나 지난 5년간 함께 살아온 게 이 할미한테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연탄불을 안 때도 너와 한 집에서 하하호호 지내면 추운지를 모르겠더라니깐. 전쟁통에 아이며 남편까지 다 잃고 외롭게 살다가 널 만나서 말년의 호사를 누리고 간다. 할머니, 어딜 간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TV에 90살, 100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도 100살 넘겨서 우리 TV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기엔 내 눈앞에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할미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집 보증금과 저 뒤주 속 돈통에 있는 돈, 리어카 같은 것들은 다 네가 갖도록 해라. 묵이며 두부며 팔아서 돈 벌어다 시집가서 아이 낳고 꼭 행복하게 살아라. 아갔지 아가?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죠. 벌써 40년도 더 전의 일이니 그때 당시 80세였던 할머니는 꽤 장수하신 편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다 호상이라고 절 위로했지만 전 할머니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군요. 꼬깃꼬깃 돈통에 모아놓은 현금을 안고 오열했죠.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 마냥 슬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리어카로 두부 장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옆쪽으로 김치를 파는 또 다른 리어카가 등장했어요. 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 만든 두부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도토리묵이 왔어요. 하고 외치며 판매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옆 리어카에서 김치를 팔던 총각이 더 크게 외치더군요. 김치요.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새콤달콤한 김치요. 볶은 김치, 묵은 김치도 팔아요. 전 괜히 신경질이 팍 나서 김치 파는 총각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남의 말은 왜 따라하세요? 김치 총각도 뾰루통하게 말하더군요. 따라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난 김치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참, 얄밉더군요. 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손님들이 김치만 사가고 두부와 묵은 구경도 안 할까봐 신경 쓰였죠. 하지만 제 기호와는 달리 두부와 김치를 함께 사가는 손님들이 늘더군요. 야, 옆집 두부랑 이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나겠다. 두부 세모랑 볶음김치 한 봉지 주세요. 그렇게 세트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저와 김치총각의 리어카가 점점 가까이 붙었어요. 나중엔 둘이 상의해서 아예 세트 메뉴를 만들어 팔기도 했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고된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몇 달이 지나서야 우린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웬 총각이 김치를 다 만들어 파는 거예요? 김치 만드는 거 까다롭잖아요. 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김장철이면 고아원 아이들 모두 총출동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요리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어머, 저도 고아원에 버려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고문에서 탈출했는데 덕분에 운 좋게 좋은 할머니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고아원 이슈로 친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봉석. 이 남자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고 피차간에 가족이 없다 보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나란히 리어카로 장사하다 보니 늘 곁에 있었기에 의지도 많이 되었죠. 추운데 추운 데서 일해야 하고 장마나 눈이 와도 다 맞으면서 일해야 하니 하루 장사가 끝나고 나면 거지꼴이 되기 일쑤였어요. 그런 모습까지 다 함께하니 동지애가 생겼죠.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아니, 연인을 뛰어넘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암묵적으로 돈만 좀 모이면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가게 보증금 얼른 마련하자. 지붕 있고 문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 좀 덜 고생할 것 같아. 그렇게 자리 잡고 나면 혼인신고도 하고 식도 올리고 하자. 아이 낳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우린 이 소소한 꿈을 위해 하루 종일 다리 아픈 것도 참고 서서 일했건만 목돈이 쉽게 모이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밀어버린다며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저분한 시장을 없애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시장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남친이 제안을 했어요. 미자야, 이참에 우리 결혼하고 부부가 되자. 경주로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리어카 장사 때려치고 공장 들어가서 일하자. 아는 형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잔업수당까지 하면 꽤 많이 받는다더라. 적어도 눈 비 맞으면 힘들게 서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밥도 다 나온다고 하고 휴식 시간도 있다니깐 길거리 장사보단 낫겠지 뭐. 졸지 혼인신고하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우린 부부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우린 고속버스 타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아직도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싱그러웠던 내 청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진들이니까요. 그 사진들을 보며 아, 내 얼굴도 이렇게 팽팽할 때가 있었구나 싶더군요. 그때 당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꿈만 같던 시절이죠. 신혼여행에서 현실로 돌아와 남편과 배터리 공장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운 좋게 둘 다 취업이 되어 같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죠. 잔업까지 하려니 몸은 곧했지만 다행히 동료들이 참 순박하고 착한 스타일이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니 월세를 내고 약간씩 저축도 할 수 있었죠. 착한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딱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어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였죠. 간혹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여도 생리가 나와버리곤 했어요. 요즘엔 그런 걸 보고 화학적 유선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기 씨앗이 내 자궁에 붙어있질 못하고 미끄러지길 수십 번 하더군요. 그게 말이 수십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마다 임신 실패를 확인하며 좌절해야 하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때였어요. 없는 살림에 난임 시술을 하기까지 비용 걱정도 많았지만 몇 년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군요. 자기야, 듣자 네 시험관이며 난임 시술이 여자한테 힘들다고 하니 우리 딱 3년만 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지 뭐. 난 아이 없어도 자기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진짜야.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이졌지만 아기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하는 다른 가족 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그렁해지던 남편이었죠. 그 누구보다 자식을 원하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전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죠.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복수가 차올라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혈압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많이 겪었지만 임신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순 없었기에 계속 다니면서 작업반장의 눈치를 보면서 시술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러기를 2년 정도 흘렀을까? 드디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또 유산이 될까봐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아기가 이번엔 내 뱃속에 착 달라붙어 있나 봐. 우리 임신 성공했나 봐. 뭐야? 정말? 진짜야? 나 애기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자기야. 아니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뒷산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올게.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보다 남편이 100만 배는 더 기뻐하더군요. 거의 오열을 하며 몇 날 며칠을 환호했어요. 전 적어도 아기 낳기 3개월 전 정도까진 돈을 벌자 싶어서 계속 공장을 다니고 있었죠. 어느덧 배가 좀 불러오고 임신 중기쯤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던 사건이 공장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죠.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뻥! 소리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뱃속에 아기였어요. 아, 아기.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저 임신 중이에요. 내 아기 어떻게 됐어요? 내 아기. 여러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였기에 응급실은 정신없더군요. 그 와중에 한 간호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갔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기는 잘못됐어요. 곧 수술 들어가야 해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동료들도 있었기에 제가 유산한 것쯤은 그들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아주 작은 경상만 입었더군요. 미자야, 여보, 괜찮아? 하체에 화상을 많이 입었다던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자기야, 우리 애기, 내 뱃속에 애기가 잘못됐대. 어쩌면 좋지? 걱정 마.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일단 자기 몸이 성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다 잊읍시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고 후 몇 년간 또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즈음 남편의 고향과도 갔던 고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눈빛이 빛나던 아기가 있었죠. 17개월 된 남자 아기였는데 집에 돌아와도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큰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하루 종일 민철이 생각이 떠나질 않네. 우리 민철이 입양할까? 그런데 남편이 놀라며 얘기하더군요. 나도 그 얘기 꺼내려고 했어. 근데 입양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니 자기 눈치만 보고 있었지. 민철이가 유독 우리 부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민철이 더 크기 전에 얼른 입양 절차 밟읍시다. 요즘 세상에는 입양하는 걸 굳이 쉬쉬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때라 우리 부부는 민철이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좀 와일드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키우기 힘들었지만 남자아이라서 더욱 활동적이겠거니 하며 하루 종일 따라다녔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어요. 외벌이가 되자 남편이 공장 월급만으론 한계를 느꼈는지 시간이 빌 때면 차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더군요.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힌 남편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여 정비센터를 차렸고 꽤 잘 되자 직원까지 고용하여 확장해 갔어요. 월급 받을 때보다 돈이 빠르게 모여 우리 가족은 집도 살 수 있었고 조그만 오피스텔 한 칸을 분양받아서 월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기분만큼은 강남 빌딩을 통째로 산 것 같았어요. 마치 재벌이 된 것 같더군요. 남편의 일은 순조롭게 풀렸지만 가정 내에서 저희 몫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민철이 한 명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던지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민철이 덕분에 다 겪어볼 수 있었죠. 입양한 우리 아들은 한마디로 문제아이자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아이일 때는 그저 장난이 좀 심한 정도로 받아들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차 뒤에 숨었는데 돌멩이로 자기 이름과 친구 이름을 차에 새겨 넣었다며 차주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남의 차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혼내고 확실히 타일러줬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모래가루를 잔뜩 뿌리며 쌀 포대자루로 썰매놀이를 하며 다 긁어놓질 않나. 타이어를 빵꾸 내질 않나. 그때마다 생활비로 차주가 입은 손해를 메꿔줘야 했죠.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는 죄송하다고 100번도 넘게 사과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혼내봐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군요. 작은 아이였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안 보였어요. 아주 맹랑한 아이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든다고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자 아이가 저지르는 범죄의 차원이 달라지더군요. 이제 엄마인 제게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어요. 김민철, 아직 중학생인 네가 편의점에서 담배 안 준다고 집기들을 다 부쉈다고? 그게 말이나 돼? 이번엔 엄마가 막아줄 수가 없겠다. 이건 완전히 범죄라고. 소년원에 가든지 말든지 판결 나오는 대로 해야지 뭐. 엄마, 이럴 수 있는 거야? 다른 부잣집 엄마들은 자식이 이런 일에 걸려서 다 이리저리 빽 써서 빼주기 바쁘던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렇지. 당장 변호사든 뭐든 돈 써서 나 빼주라고. 엄마가 나 키워주기 위해 한 게 뭐 있어?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놈의 새끼가 진짜. 내가 여태껏 너 사고 친 거 뒷수습한 게 수십 번이다.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빈 것만 10번이 넘는다고. 집안일은 뭐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니? 네가 처먹은 밥값만 해도 쌀이 몇 가만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 기어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거리던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더군요. 제발 자퇴만은 막으려던 저희 부부의 만류에 아들은 보란듯이 전신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남편도 저도 놀라 자빠질 뻔했죠. 야, 김민철, 너 팔 그거 대체 뭐야? 안 되겠다. 우통 벗어봐. 아, 용이며 호랑이며 네 몸이 도와지냐? 웬 문신을 몸 전체에 하고 나타났어. 네가 무슨 조폭이야? 남편은 아무 말 안 터니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자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을 입양한 걸 후회했죠. 덩치가 커지자 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닐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망나니 아들 때문인지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서인지 남편이 덜컥 췌장암에 걸려버렸어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웬 췌장암? 췌장이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암이 생겼다고요? 의사가 6개월 얘기했다고? 그럼 6개월 후엔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죽어. 얼마나 튼튼한데. 아, 참. 그러게, 걱정하지 마, 미자야. 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해준 집밥 먹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테니 너무 그렇게 울지 말어. 우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집밥은커녕 음식물을 먹는 족족 다 토했고 정말 뼈만 남은 채로 말라갔죠. 남편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간절하게 간병했어요. 그동안 저축해놓은 현금과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근히 생활은 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제가 시장이라도 가야 할 때가 오면 자퇴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던 아들에게 남편의 간병을 잠시 맡겼어요. 그러나 망나니 아들놈이 제대로 할 리가 없었죠. 엄마,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빠가 염소똥 마냥 똥을 좀 지린 것 같은데 엄마 빨리 와서 치워. 냄새난단 말이야. 뭐?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니. 네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센데. 그것도 못해? 엄마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아우, 난 못해. 너무 더럽다고. 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게 집 비우지 말라니까.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진짜. 정말 페루나가 따로 없었어요. 오죽하면 꺼져가는 촛불처럼 오락가락하던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가고 나면 저 녀석 당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쯤에서 파양합시다. 마치 유언 같던 남편의 제안이었지만 또 파양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일단 남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는 게 제 목표였기에 간병에 매달렸죠.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10개월 정도 투병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배터리 공장에서 잠깐 같이 일하며 친언니처럼 지냈던 선자 언니가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선자 언니는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 집안이 워낙 부자여서 강남 사모님이 되어 있었어요. 피어 공장을 운영한다던 선자 언니는 먼저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미자야, 너 입양한 아들 말야. 아직도 백수 생활하고 있니? 우리 피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사람 뽑는데 웬만하면 뽑아줄 테니 이력서 한번 넣어봐. 너무 고마운 제안에 아들에게 양복을 하나 맞춰주고 면접을 보라고 했죠. 선자 언니의 입김 덕분인지 아들은 취업이 됐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직장에 다니니 조금 사람다워지더군요. 그전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나니 같았는데 이제야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았어요. 취업한 지 1년쯤 지나자 공장에서 격리 일하던 여직원과 결혼하겠다며 대뜸 데려오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어요. 얼른 나와서 인사해요. 내 색시 될 사람 임신했으니까 말 조심하고요. 알았죠? 뭐? 갑자기 여자친구? 임신까지 했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그런데 소파에 좀 앉아 있을게요. 무슨 오피스텔도 한 칸 있다고 해서 집도 넓을 줄 알았는데 그리 크진 않네요. 아들이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집에 들어오며 뭐라 궁시렁대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아니 아가씨, 임신했다면서 혹시 담배 피워요? 그럼 아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들놈이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에이씨, 엄마, 내 섹시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줄 거야 진짜? 담배는 세계적인 기호식품이라고. 아우, 내 엄마지만 너무 무식하다 진짜. 뭐라고? 너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할 거야? 네 여자친구 앞에서? 그 아가씨와 아들은 천생연분 커플인 건지 아들처럼 전신에 문신으로 도배했더군요. 하얀 피부가 아까울 따름이었죠. 어쨌든 손주까지 가졌다고 하니 월세 받던 오피스텔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니 좋으나 싫으나 부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손녀딸인 체리를 낳고 1년 후쯤 맞벌이를 해야 하니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오피스텔에 매일 오셔서 아기 좀 봐주세요. 저도 애기 아빠랑 같이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 용돈은 못 떼어요. 애 봐주는 돈을 못 준다고 너무 당당히 말해서 정말 얄미웠어요. 하지만 집값이며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싼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이 맞벌이 하겠다는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피스텔이 우리 집에서 좀 먼 곳에 있었기에 한 4개월 정도 출퇴근하듯 다니다가 합가를 제안했죠. 엄마, 그럼 우리가 화장실 딸린 안방 쓸게요. 엄마가 문간방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우린 아직 신혼이잖아요. 모든 게 괘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명의의 집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줬어요. 특히나 손녀딸 체리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거든요. 늙음하게 아기 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어머님,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뭐? 난 요즘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어머님이랑 같이 간대요? 시어머니랑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저랑 남편이랑 둘만 다녀올 테니 어머님이 우리 체리 좀 봐주세요. 어차피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그 무릎으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 여행에 쫓아오시겠어요? 그 말에 정말 울컥할 정도로 서운하더군요. 야, 며느리야. 넌 싸가지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냐? 나도 조실부모 했다만 그래도 남들 가진 것만큼 예의는 갖추고 살았다. 니네 부부 아주 보자 하니까 선을 넘는구나. 맞벌이 하니까 앞으로 생활비 내고 살아라. 최소한 니네 식구 입에 들어가는 식비는 내고 살아. 양심 없는 것들. 제가 워낙 세게 말하니 단돈 몇십만 원 정도는 매달 주더군요. 정말 우리 손녀딸 체리 때문에 아들 내외를 우리 집에 함께 살게 해주는 거지. 그 둘 꼬라지만 봐서는 우라통이 터졌죠. 그러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았죠. 글쎄, 제가 유방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췌장암으로 10개월 만에 잃었으니 나도 죽는 건가 싶어 울며 불며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선생님, 암이면 저 죽는 건가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암이라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죠. 유방암 초기이니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암이라는 글자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며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들 부부를 앉혀놓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 애미가 암이란다. 유방암 초기래. 앞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체리를 잘 못 봐줄 것 같으니 며느리가 당분간 일을 쉬든지 해라. 엄마, 아빠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 엄마도 암이라고? 그럼 나도 암 유전자라도 있는 거 아냐? 아우, 깨름직해. 어쨌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누라 전업주부 시켜야겠네. 에휴.
아들의 뾰루퉁한 반응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지금 제 앞길 건사하기도 벅차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집에서 애 보던 며느리의 핸드폰으로 카톡음이 울리길래 슬쩍 봤어요. 신랑이라고 저장돼 있는 카톡방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이었죠. 자기야, 자기 엄마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집이며 오피스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야, 대박이네. 그러게, 오피스텔 한 칸이긴 하지만 우리 건물주 되는 건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쟁여놓은 현금도 있을 거야.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슬쩍 떠봐서 잘 챙겨 놓을게. 걱정 마 여보. 전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불러 앉히고 따져 물었죠. 아들 폰이든 며느리 폰이든 핸드폰 카톡방 한번 까봐라.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말이야. 아이씨, 피곤해 죽겠는데 뭔 카톡방을 깔아 말아요 엄마. 아까 다 봤다. 내가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니네 거라고? 그게 지금 병치료하는 엄마한테 할 소리냐? 재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죠 뭐. 누구 어머님 당장 죽는데요? 언젠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아들인 이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 항암 치료 받는다고 자꾸 토하고 그러는 거 비위상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암 전문 요양병원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체리 교육상 머리 다 빠진 암 걸린 할머니랑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네요. 암이 더 심해지면 저보고 간병하라고 할 거잖아요. 저 비위 약해서 간병 못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유언 같던 그 제안을 진작 실행할 걸 후회가 됐죠. 전 사자우를 토하듯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야, 이 미친 년놈들아.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을 가족이라고 돈 들여 키워주고 보듬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야, 김민철. 넌 고아원에서 주워온 아이다. 우리 부부가 애가 안 생겨서 입양한 아이라고. 자, 여기 입양서로 보여주마. 오늘부로 넌 파양이다. 항암 치료고 뭐고 일단 변호사 만나서 파양 절차부터 밟을 테니 그리 알아.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니 당장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오피스텔에도 접근하지 말고 땅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체리 젖병까지 다 싸서 내일 아침까지 짐 다 빼도록 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었다고?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웬 파양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소녀딸 체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조용히 살게요. 아님 오피스텔 다시 들어가서 살 테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난 체리하고도 피 안 섞였다. 그리고 다 큰 놈한테 돈 쓰기도 싫어. 그동안 이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해외여행이며 백화점 쇼핑이며 잘 쓰고 살더니 이제 와서 돈 없다 질질 짜냐? 아까 말했듯이 내일 아침까지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라. 내가 다시 안방 쓰면서 살련다. 아들 부부는 제 양말에까지 눈물을 적시며 빌었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망나니 아들 때문에 속 끓이고 산 수십 년의 세월 탓에 내가 암에 걸릴 것만 같았거든요. 날이 밝고 변호사를 찾아가 파양 절차를 밟았어요. 항암 치료도 미루고 최대한 파양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전 민철이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던데 고운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키워줬던 소녀딸 체리가 가끔 생각날 뿐이네요. 이젠 오롯이 저 혼자만을 위해 살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신경 못 썼던 나라는 존재를 좀 위해주며 살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전업주부님들,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이용만 당하다 늙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효자, 효녀, 좋은 남편이 옆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전 좀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받아 항암 치료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이 최고죠?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